나무의 신화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난 겨울 이 인류학 동아리 이 시작을 하면서 뭐 육식 동화, 북극 동화 이렇게 읽었는데요. 주로 사냥꾼들의 세계를 많이 본 셈이죠. 많이 본 셈입니다. 사냥꾼들의 세계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림 동화에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동물담 위주로 동화를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고, 애니미즘이라는 책은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나무의 신화를 딱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동물담이 아니죠. 일단 나무의 신화가 동물담이 아닌데, 이 전체적인 상상력이 농경을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시기는 하지만 되게 정주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영이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다음 주도 읽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온 동네방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론적 작업도 해보고 특징이 있달까 이런 것도 해보고 수목학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나온 것처럼 물풀의 나무 참나무가 그 도토리 아닙니까? 도토리? 맞죠? 도토리 나무. 그 다음에 포도주. 우리 미야자와 겐지에 가서는 와인 한 판 때려볼까요? 와인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 팀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우리 포도지. 어, 저 정말 포도 싫어하는데 귀찮잖아요. 자꾸 넣고 뺏고 넣고 뺏어가지고 그냥 하나 가득 넣고 오물오물 하는 이런 거가 편해서 좋은데 굉장히 귀찮은 과일을 우리는 좋아하게 됐고요. 씨도 많고 그런 거 그런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포도 수액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참나무일 것 같고, 오늘 토론에서는. 그 다음에 참나무와 함께 겨우살이. 저 겨우살이 뭔지 몰랐는데, 겨울에 나무 위에 매달린 그 푹푹하네, 좀 부들부들하네. 그 자연학 세미나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나무하고 겨우살이 콤비,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나무를 재생과 순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니까요. 그 동물담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한달까 순환한달까 이런 느낌이 저는 잘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어떤 생명력에 대한 상상을 어떤 표상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 이제 역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집안 세계관 이런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신화가 샤먼 얘기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게 큰 신화죠. 북유럽, 왕, 신, 이런 그리스. 이래서 국가라고 할 만할까? 되게 아주 이렇게 굳건한 공동체에서 계속 갖고 있는 신화, 이런 느낌도 들어서 유목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랑 매우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연하쌤 어떠셨어요? 요 책은? 진도를 제가 많이 못 빼서 앞에서 좀 네. 불러서 뒤를 많이 못 읽었는데 앞에 너무 그런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양성적인 그런 속성을 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내재적으로 죽음과 부활이 계속 안에 존재하고 되게 그래서 여기서 보완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아, 좋네요. 여기 나무, 나무. 그 나무 연구 좀 하자요. 여름에 나무 연구를 몽환적이다. 좋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 조금 읽어볼까요? 몽환론도 좋고 지금 시작은 옥현쌤이 안 계시지만 옥현쌤의 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안 계시니까 곧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음, 수정쌤 글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읽어주시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인간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이전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하늘까지 뻗어 있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나무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뿌리에 의해 땅속에서 길어 올려진 물은 수액이 되고 태양은 잎과 꽃 그리고 열매를 생겨나게 하였다. 이 나무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나무는 구름들을 모아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였다. 곱게 뻗은 나무는 천상과 지하의 심연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고 이로써 우리는 영원히 재생될 수 있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무는 평온과 지혜의 전형이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모습을 감추고 추위가 대지에 엄습하면 잎이 떨어진 나무는 긴 휴식과 동면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나무는 존재와 부재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 인간은 나무의 부활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삶의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는다. 에너지로서의 생명. 우주목으로서의 나무는 우주의 구성체와 인간이 이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적이고 풍부하며 보편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립되는 두 개의 무한을 서로 연결시키는 동시에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대칭적인 두 시면인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어두운 지하의 물질과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에테르가 서로 결합하는 나무 앞에서 인간은 꿈을 꾼다. 물질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로서의 생명은 자신과 관련되는 모든 존재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이 존재들은 식물, 동물, 인간 경우에 따라서는 신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인간이나 동물 혹은 신 자신일 수도 있는 희생제인은 일종의 복원 의미를 띈다. 즉, 비로운 것에 불과한 에너지를 언젠가는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 신화에서 우주목으로 등장하는 아슈바타는 붓다가 출현하기 전부터 훌륭한 상승목이었다. 그런데 아슈파타 나무는 대개의 경우 뿌리를 천상에 둔 채 나뭇가지가 온 대지를 덮는 모습으로 거꾸로 그려진다. 아래를 향하여 가지들이 뻗어 있고 위쪽으로는 뿌리가 위치해 있으나 저 높은 곳에서 빛이 내려오는 형상이다. 명상가는 나무를 통하여 그 나무 안에서 천상의 뿌리를 향해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만이 그가 인간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 흐름은 순수 에너지를 물질로 변형시킨다. 태어나면서 이미 물질이 된 패배자는 이 흐름을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인 자신의 근원으로 환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거꾸로 선 나무는 상호 순환의 상징이 되는데 이러한 순환은 하강에는 창조의 의미를 상승에는 속죄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유대교의 카발라 생명나무의 도식과 비슷하다. 생명의 나무는 절대자, 우주, 인간과 유사하다. 신적 에너지는 거꾸로 세워진 뿌리로부터 나뭇가지를 향해 하강하며 이렇게 하여 인간에게 내려온 신의 에너지는 창조주의 주변에서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게르만 신화의 오딘이 이그드라실 나무에 매달려 물과 양식을 갈구하며 제의적 인문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통해 치상의 지식, 즉 또 다른 세계의 신비한 언어인 눈 문자를 얻는다. 오딘은 지혜의 샘 미미르에게 한쪽 눈을 주고 정신의 눈을 얻는다. 눈 문자의 마술적 힘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어 부활한 오딘은 무사의 신으로서뿐 아니라 시인과 현자, 다시 말해 샤먼들의 신이 된다. 인도의 붓다는 나무 아래에서 꿈을 꾸다가 너무도 인간적인 악몽에서 깨어난다. 신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기는 동안 인간이 끊임없이 분리되려고 하는 우주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존재의 저 밑편에서 떠오른다. 그것은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요. 그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이다. 그것은 모든 생물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단지 인간에게만 거부당하는 아니 오히려 인간만이 거부하는 자연적이며 필요 충분한 이해이다. 붓다는 무화과 나무인 우주목 아슈바타 아래에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다. 불영석적이고 덧없으며 고통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스스로 포기한 붓다는 이제 우주목과 같은 존재이다. 그의 내부에는 우주목으로서의 본질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자연의 기소, 동물과 식물에게 생기를 주는 에너지와 인간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의 동일성을 우리로 하여금 재발견토록 하였다. 디오니소스적 광기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아의 울타리를 부수고 완전한 자연 속으로 침잠하도록 또한 인간과 동식물의 삶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신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모순까지도 수용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을 초월할 수도 있는 인간과 가까운 신에 대한 제의는 도시국가의 합리적이며 비인격적인 공식적 의식들과 대립된다. 자유로운 사상의 소유자인 디오니소스 덕백의 오래된 기원과 현재가 의식과 무의식이, 질서와 혼돈이, 삶과 죽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고, 디오니소스를 거쳐 인간은 우주목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전형을 재발견하였다. 신은 우주목의 전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주목은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즉 우주목의 뿌리는 땅속 가장 깊은 곳인 씨앗과 죽은 자들과 과거와 가능한 모든 미래의 세계에까지 뻗어내려가 고통스럽고 위험한 행로를 걸어야 한다. 이러한 고행은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복종하는 나무와 신이 하늘을 향해 팔을 뻗기 이전에, 즉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올 모든 새로움의 봄을 미처 알지 못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오딘과 붓다 디오니소스의 자기 희생은 생리적인 것이며 제물이 된 자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희생된다. 그러나 제물로 바쳐진 뒤 그는 다시 부활된다. 에리고네는 디오니소스의 나무인 소나무에 목을 메고 헬레네는 자신에게 바쳐진 나무인 플라타나스의 목을 맨다. 이들이 자신의 나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봄에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은 얼핏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의 겨울잠과 일치한다. 이는 스스로를 내면화하는 작업이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성한 교수 행위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고대인의 이 같은 제의는 둘 다 희생 제물이 되는 대상에게 더 나은 삶, 즉 불멸을 약속하고 있다. 타로 카드의 전통적인 상징에 따르면 매달린 자는 자발적인 희생과 자아의 망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것은 또한 자신이 태어난 정신적인 희생과 자아의 망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것 또한 자신이 태어난 정신적인 세계와 결합하기 위하여 모든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신비한 영혼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포기한 이 신비주의자는 우주의 영감을 더 잘 받아들이고자 스스로를 무화시킨다. 여기에는 지상세계의 새로운 재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목을 매다는 것은 궁극적인 회개의 비밀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는 재생의 조건이다. 나무에 매달린 여신들을 보면 풍요와 제의와 일치한다. 이 신들을 숭배하는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의들은 겨울의 한파와 여름의 가뭄 같은 표면적인 죽음 저편에 존재하는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 인간들을 짓누르는 기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의들 한편에는 희생제물이 된 신들이, 또 다른 한편에는 제물의 도구가 있었다. 이것들은 서로 뒤섞여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희생된 혹은 스스로를 희생한 나무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는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나무의 제의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나무와의 접촉은 나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선조들에 대하 잊고 있던 기억들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나무를 통해 인간은 삶에 이르고 생의 기원을 재발견하며 동시에 불면에 이른다. 여기서 네. 유리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나무 이야기. 왜 우주목인가? 자크 브로스는 신화와 전승을 통해 고대 사회의 우주나무 숭배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운명이 나무와 밀접하게 맺어온 관계를 독자들 앞에 생생하게 불러오고자 한다. 성스럽고 놀라운 나무에 대한 많고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의 운명은 나무와 함께 변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울풀의 나무에 매달려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천상과 지하의 심연 사이를 연결한다. 땅속에서 물을 길어올려 수액을 만들고 태양빛을 받아들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게 하고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양육한다. 우주는 이 나무로 인해 영원히 재생된다. 이러한 성스러운 우주목의 신화와 전승은 지상의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게르만 신화의 이그드라실은 우주적 규모의 물풀의 나무다. 신들마저 다 죽는 대멸망 이후까지 나무는 살아남아 재생하는 세계의 근원이 된다. 우주목은 인간이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해주는 보편적 상징이다. 인간은 자신의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나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무를 통해 자신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얻어왔다.
자기보다 크고 자기보다 오래 사는 나무 아래서 혹은 나무에 기대어 멍상하는 인간의 모습을 저자는 나무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사람의 이미지로 그려보인다. 자작나무 기어오르기. 가장 높고 밝은 천상과 가장 깊고 어두운 하교로 뻗은 우주목은 신과 영들이 다니는 통로이다. 시베리아의 샤먼들의 우주목은 자작나무다. 우리아트의 샤머니즘 의뢰에서 곧고 굵은 자작나무를 천막 안에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로 사용한다. 9개의 호물판은 나무를 기어오르며 엑스터시에 빠져드는 입문자는 고층 하늘에 도달한 후 샤먼으로서의 힘을 얻는다. 신들의 세계를 한 단계씩 여행하는 승천 의식을 거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 나무줄기만이 아니라 자작나무 아래서 자라는 버섯의 즙이 한각 상태를 일으켜 신들의 세계로의 여행길을 열어준다. 버섯은 자작나무 가지로 테를 두른 무고를 두드리며 자작나무를 기어오르는 상승 제의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샤먼의 여행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위험한 모험이다. 샤먼은 신과 인류 사이의 통로를 오가는 자로서 인류를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으키고 신의 무관심에 반기를 드는 자이다. 한편 인도 신화에는 높고 낮은 곳 사이를 오르내리는 상부순환이라는 점에서 거꾸로 선 나무 상징이 등장한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강의 움직임에는 창조 활동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추상적인 신적인 에너지가 뿌리에서부터 발원하여 잎과 꽃이 달릴 나뭇가지 쪽으로 하강하면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또한 아래로 흐르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거꾸로 선 나무는 태양과 동일하다. 참나무, 우주 어머니, 고대의 참나무 숭배는 우주의 어머니인 위대한 여신 숭배와 관련이 있다. 참나무는 인간을 낳고 먹이는 대지의 여신의 나무다. 도도네의 신탁은 델포이 신탁만큼 잘 알려져 있는데 참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해독하는 여사제들이 집전했다. 유럽에서 참나무 숭배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까지 살아남는다. 참나무는 크기와 수명으로 경외심을 일으키는데 유럽에서는 줄기 지름이 10m, 수명이 2000년이 넘는 참나무가 기록되어 있으며 말을 탄 300명의 남자들이 몸을 피했다는 이야기도 남아있다. 게르마니아 전역은 참나무 숲이 쥐덮은 장소였다. 게르만인들에게 참나무는 천둥의 신 도나르 토르의 나무로서 대기를 다스리는 날씨와 수확의 주인이었다. 켈트인들에게 참나무 숲은 공공성소였다. 두루이드, 갈리아의 마법사는 참나무와 겨우살이를 숭배했다. 참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스러운 식물이며 참나무의 생명을 담은 심장이라고 여겨졌다. 생명의 쇠, 문경 문화의 출현 이전, 채집이 중요했던 시대에 나무는 양육자로서의 신격과 결합되어 있었고 생명의 진정한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디onysus는 문경사회 이전의 식물 신격에서 유래해 오랜 변천 과정을 겪고 시대의 저항을 이기고 수용된 신이다. 디오니소스는 근본적으로 수액의 신이다. 대지 어머니와 식물 아들 쌍으로 생겨난 이 신은 이곳저곳 이동하는 여행의 신이다. 관계된 소녀들의 교수, 목매달기는 나무에서 태어나 다시 나무로 돌아가는 일종의 겨울잠에 해당하며 계절에 따른 식물의 주기와 관계된다. 이 신이 좋아하는 담쟁이 덩굴은 나무를 휘감은 뱀과 유사하다. 고대로부터 뱀은 지하세계 및 땅의 권능을 상징한다. 이 신과 관계된 사리풀은 정신착란 상태를 일으켜 질서를 카오스로 되돌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디오니소스는 수많은 야생 식물들과 속성이 함유되는 신격인데 최종 형태는 포도나무의 재배와 포도주 발효와 관계되어 있다. 위협당하고 버려졌지만 타인, 이모와 스승의 손에 키워지고 보호받아온 어린 신의 성장은 원숙하게 변성되는 포도주의 속성을 띈다. 겨울 내내 연이어 벌어지는 디오니소스 축제들은 땅 밑에 물을 빨아올린 수액들이 다시 뱀처럼 줄기를 휘감아 오르게 될 봄의 부활을 부르는 제전이다. 나무의 생명인 수액은 모든 존재들에게 물질과 활력을 주는 에너지로서의 생명 그 자체이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은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인간은 자연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생명 에너지는 인간과 나무의 삶을 망라하며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는 잊었지만 저자의 말대로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 네, 5장 추가. 나무신의 죽음과 부활, 나무를 신화의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신화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안한다. 프리기아의 아티스, 페니키아의 아데미스, 이집트의 오시리스는 매우 다른 신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목 숭배를 의미한다. 이들은 나무신으로 죽음과 부활의 주기를 따른다. 태의 남근 숭배와 관련이 있지만 성별이 모호하다. 홀로 존재한 우주 대지가 자기 분열하면서 낳은 이 아들 신들은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동일시하거나 결합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남성이거나 배우자이기보다 생식 능력 자체이다. 그리고 이들의 신화에는 거세의 주제가 들어있다. 생명의 상징인 생식기관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을 때 버려진다. 종교적 열광 속에서 통음나무와 함께 이루어지는 나무 숭배 제의들은 잔혹한 희생 제의에서 절정을 이룬다. 귀를 찢는 악기들의 굉음 속에 사제들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중에 사람과 짐승의 생식 기관이 절단되어 던져지면 신상에 피가 튀고 재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다. 나무에 목을 매달아 그네처럼 흔들리는 소녀들의 신화는 봄과 바라와 풍요를 비는 행위다. 희생제의는 신의 희생담과 뒤섞인다. 뒤섞이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희생제물과 신은 하나다. 나무신은 스스로를 희생한 나무 그 자체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나무의 제의, 나무뽑기 제의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 제의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의탁하는 나무와의 관계다. 호감. 인간은 나무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주목에 의탁하는 자기 존재의 이상을 깨닫게 된다. 나무에 매달린 세계들의 신화가 가르쳐 주는 건 인간의 자리이며, 나무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고, 이게 잘 들어가면은 이번 주에 끔찍한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목을 자르고 뭐 치고 베고, 어, 그 수렵보다 여기 나무 상상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아까 유리쌤 마지막 읽어주신 것처럼 희생 제물이 희생시키는 신이랑 다르지 않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나무가 된다. 이런 말을 이걸 전체를 이해를 하려면은 어,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이제 저는 어려운데 이게 애니미즘 개념을 써가지고 영들이 이전하고 영들이 분유되는 과정 속에서 물체적 관계가 이렇게 이제 일체화된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신화들이고 제의가 다 수반되어 있고 실제로 문화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상상력인데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어떤 일종의 캐노시스? 이게 카렌 암스트롱의 추구 시대에 나온 개념인데요. 자기 버리기,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모든 신성한 것과 맺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 가지고 왜 모든 종교에서 기도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다움을 내려놓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인 신체 동작, 뭐 절, 108백 이런 거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형식 자체가 개인의 고유한 개성 같은 거 못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기도, 그다음에 금식 이런 거 생각, 뭐 단식, 금식, 뭐 안 자고 뭐 여러 가지로 종교성 신성 같은 것이 신성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추구하거나 내가 이렇게 수행적으로 그 신성과 접속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는 다 케노시스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무 신을 모시는 자, 나무의 신성을 바라보는 모든 지금 제의들, 여기 면면이 다 케노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지금 떠오른 거를 즉흥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예를 들면 인간의 놀이에 그 그네 되게 재밌으셨죠? 그네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네 타는 거 난 좋아했는데
이게 되게 성적으로 충만하고자 한 저의 그 무의식의 발현이었고요. 그네를 타는 그런 게 성적으로 충만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겠냐. 아, 그리고 연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엑스타시 이런 게 다 그 쾌락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다 비워서 어떤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성적 충동이 결국은 생명의 거대한 순환에 들어가는 충동이다 이러면서 그 이제 책에 설명하는 거는 그런 것도 되게 우리는 놀이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나무에 인형 걸고 사람 걸고 이런 것 속에서 나온 하나의 놀이 관습이니까 놀이라고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뭐 애들 심심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원적으로 보면 대단히 신성한 행위, 종교 의례에서 다 파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재밌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해 그런 걸로 해가지고 놀이의 인류학을 조금 숨 돌릴 수 있으면 내년에는 인류학 세미나에서도 놀이 축제의 인류학 이런 거 재밌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4월에 영등포 보러 제주도 가나요? 울산 가나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인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형도 원래는 교육용이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카치나 인형 너무 좋으셨죠? 그 책에 보던 애 진짜 요만해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그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죽는다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교육과 신성을 마주하는 방식이 놀이의 형태로 이렇게 전환돼서 이해되지만 실은 큰 맥락에서 신성한 것과의 접속에 대한 의례와 관련이 있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나무 신화가 나무를 둘러싼 인간의 무의식 그러니까 저걸 생각해야 돼 이런 무의식이 있고 생명의 순환을 이해를 해야 돼. 동시에 그 나무의 신성함과 접속하는 방식에 그 브루스 선생님도 보신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공통적인 게 보인다. 그게 다 자기 버리기와 관련이 있어서 적극적인 자기 해체 이런 게 또 요구되는 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무 재밌죠, 나무. 그 요런 책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이 제가 얻어 걸린 책인데 진짜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동화책 중에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요. 시리즈가 없는데 이거 옛날 사람들은 이 책은 그 베어하우스에 안 놔둘 거예요. 이건 정말 분실대로한테 그래서 연구실로 오늘 다른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파국북이에요. 좋지 않아요. 파국북이야.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짜잔 뭐 이렇게 지구를 상상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 가끔 외롭고 쓸쓸할 때 이런 책을 보죠. 지금 이게 나무를 가지고 지구를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를 두는 위치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 지금 그 왼쪽이죠. 뱀이 그리고 공통되게 되게 많이 쓰죠. 뱀은 어느 신화에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뱀 자체, 그 뱀의식,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가서 볼 뱀 있었죠. 뱀의식에 그 뱀의식 안에 그림이 있었죠. 그림. 기억이 안 나시는 그분. 네,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카치나 인형 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뱀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뱀이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하잖아요. 그리고 뱀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허물을 벗기 때문에 이거를 동물담에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변신한다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뱀이 꾸물떡꾸물떡 하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이게 미낭카바우족 인도네시아 20세기 상상력인데 여기 물고기 위에 돌 있고 돌 위에 소 있고 소 위에 지구 있어. 이런 거는 뭔가 대단한 역학이 있는 거죠. 이 나무의 신화인데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원이 되게 이 파고복은 너무 좋은데 이거 꼭 사셔요. 이게 지구를 실떡 모양으로 쓴 게 있다. 그러니까 땅 밑에 하늘 또 있고 하늘 밑에 또 땅 있고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뭐 실은 밑에가 바다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걸, 이 그림책이 다 좋은데요. 여기서 봐도 나무 신화만 따로 있는 거는 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형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이게 원래는 그 박스형으로 생각한다, 상자형으로. 이거 너무 좋죠. 이거 갖고 싶으시죠? 어서 사세요. 이거는 그래서 박스 안에 이제 뚜껑을 열면은 저런 게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 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푸드복 되게 좋아요. 이렇게 지구 안에 뭐 이렇게 상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모양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의 결론인데 이런 거죠. 오늘과 관련되면 세계 중심에 산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세계 중심에 뭐 눈물을 이거 되게 문제 눈물을 흘리는 산이 있어 슬퍼 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있는 거 세계 중심에 여기가 오늘 이겁니다.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그드라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구글에 이제 제가 찾아본 것도 있는데 이 책이 되게 재밌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나무 한 그루가 요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는 형태고 나무의 뿌리가 3단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제일 지하에 요즘 가려져 있는데 여기 밑에 지하 사람들 뭐 소인국 이런 게 있고 이 물 주위에 뱀이 역시 돌아다니고 여기가 그 신들의 집이죠. 신들의 집. 요 위에 독수리가 있어서 그 독수리가 뭐 제우스의 독수리 이런 것도 생각이 된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세계관인데요. 그 나무가 그럼 어디에 있어, 어떤 조건에 있어를 해보면 그 밑에 뭐 그릇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떠받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근쌤과 수정쌤은 보시면 되겠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나무 한 그루다 참나무가 있다. 무슨 또 뭡니까? 나무가 참나무 말고 자작나무가 자작나무, 있다. 뭐 이렇게 무화과나무. 나무인데 네. 그 나무 하나가 아니라 그 나무에 대한 상상을 신화적으로 하려면은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세트가 하나로 이렇게 와야 된다. 그 주변에 물이 어디에 있다. 새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기현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나무 자체가 아니고 나무의 기본적인 습성에다가 어떤 요소를 그 주변 관계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버섯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주변 관계, 그다음에 특히 신탁 이런 건 나뭇잎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개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무의 생태와 나무의 그 여러 관계를 동시에 통찰하면서 신화적 상상력이 만들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그 동물담을 읽을 때는 동물들끼리의 관계만 보면 됐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나무 상상력은 이 풍경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파악하기를 요구합니다. 뭐 어떤 새, 어떤 버섯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스케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공간적 상상력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공간적 상상력.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들한테라기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여기서 제 책으로 이 엄청난 책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 우편 선생님의 첫 번째 문단을 일단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임상을 통해 알게 된다. 우리의 상상력은 얼마나 협소한지 이 책에 나오는 신화는 독버섯을 두꺼비 왕관, 지하세계의 음울한 힘, 달, 비와 관련된 마녀들의 동물, 자작나무 등과 연결하고 있다. 작은 식물인 독버섯은 저승과 지구과학과 식물학과 우주 차원까지 확장되어 관계 맺고 있다. 자크 브루스는 이 책 서문에서 나무의 신화를 재구성하기 위해 수목학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시야는 수목학의 시선에 갇혀 고대인들의 사고에 비하면 거의 장님 수준이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스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고대인들은 몽상을 통해 우주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갔다. 이런 야생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는 무엇이 다른지 야생의 사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네, 그러면 가을학기 인류학에 오시게 되겠네요. 가을 화요일은 첫 책이 야생의 사고니까요. 야생의 사고고 그걸로 그렇죠. 그 책만 해가지고 아무리 줄여도 엄청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오큰 쌤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그 6페이지 자 이제 책으로 들어와 가지고 6페이지에 한들 세 번째 문단을 박스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신화를 재구성하기 위한 모든 신화에는 우선 수목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현 쌤께서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충실히 하시면 여러 가지 인문학적 상상력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기반이 될 것 같고, 요게 야생의 사고 1장입니다. 야생의 사고 1장.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선생님들 그냥 뭐 빵이 있어 바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적 배치를 통으로 써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해하자 이러려면 인간과 동물, 삶과 죽음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 풀 세트가 있어야 그 안에서 한 남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들어가는 것 같고 레vi 스트로스가 이 구체적인 박물학, 그러니까 내추럴 사이언스, 그 자연학적 지식이 인간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동기요 계기다라는 거를 야생의 사고 책을 시작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야생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줄 그 다음 문단에 얼핏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심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탐구는 기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수목학적 지식이라든지 신화가 생각해보면 우리 뭐 자생나무 몰라도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살려 그래도 일상이라고 하는 이 편협한 목적으로부터 거리를 많이 두는 사고 태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로부터 인간을 고립시켰던 서양의 휴머니즘. 이게 이제 직접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 이 문장 자체가. 그런데 서양의 휴머니즘이 인간을 고립시켰다. 그 다음에, 어, 인간은 덕분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르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박물학적 지식, 구체적 지식, 우주 자연 전체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인간이 자기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럼 자기 능력을 아는 것 속에서 보호의 장치를 만드는데, 이 문장을 이제 계속 음미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파괴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모르면 파괴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간은 천지 창조로부터 고립이 되면 요런 이제 그러니까 요런 스텝을 밟으면 고립이 돼서 자기가 파괴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런 관점으로부터 수목학적 지식, 신화적 지식이 결국은 뭘 하는 건지를 옥현쌤 첫 번째 문단 다음에 옥현쌤의 어, 개인 과제랄까 해보신 거는 요거를 선생님 방식으로 한번 이 문장을 다시 그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말이고 저 말이고 그거를 지금 쓰신 첫 번째 문단 뒤에 야생의 사고를 우리가 안 읽어도 선생님 방식으로 해석을 이제 한 번 더 가는데요. 여기서 자크 브루스가 생각하는 신화의 정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화는 뭐냐면 인간을 인간을 고립으로부터 풀려나게 해주는 거죠. 인간에게 보호색을 주고 인간에게 자기 능력을 보게 하고 그래서 만물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신화다. 이래서
요 직접 인용 요거를 역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 각자 자크브로스의 신화에 대한 정의를 써보기 요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그 공부가 실력이 늡니다. 진짜로 늘고 그리고 자연학을 하든 아니면 이반일치를 연구를 하든 각자 다른 공부를 그것 자체로만 연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풀어보는 거를 문장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는 자크브로스가 하려고 하는 이 작업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 우주랑 연결되기. 우주랑 연결이 돼야 된다. 신화는 옛날부터 그러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나무의 신화를 주목해서 우주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거죠. 공생 좋지. 근데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딱 그날 문제가 되잖아요. 어디서 뭘 갖고 이 작업을 시작을 해볼까? 자, 그런 의미에서 나무라고 하는 일상적이지만 대단히 낯설고 먼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제 1장을 갑니다. 1장이 이제 대지의 한 가운데에서 이 제목 되게 나중에 생각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지다 대지. 지금 이제 땅을 생각한다. 저 땅을 생각한다. 이게 놀라운 건데요. 땅이라고 하는 것의 본성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사냥꾼에게도 있는 감수성인가? 자크브로스 선생님은 사냥이 아니고 사냥보다 더 중요했던 건 채집이다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더 원초적이다니까 동물담보다 채집이 앞에 있다. 그런 거 맞죠? 맞는데 맞고 동물도 잡으면 잡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봐서 대지, 그러니까 풍경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쪽에 그 옛날 인간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이전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하늘까지 뻗어 있었다. 막 신화적으로 시작을 하네요. 우주의 축이다. 그 나무가 3세계를 가로지른다. 뿌리는 지하 깊숙이, 가지들은 천상에. 그러니까 나무의 일차적인 기능은 연결인 거죠, 연결. 위하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땅속에서 길어 올려진 물은 수액이 되고 태양은 잎과 꽃 그리고 열매를 생겨나게 한다. 자, 이 나무가 되게 인상적인 게 읽으면서 저는 놀라기도 했는데요. 나무가 물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나무 신화를 쓰면 뱀 신화도 쓰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뱀은 또 왜 오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느낌이 재밌는데요. 이 신화적 세계라고 하는 게 워낙 이미지를 압축해가지고 쓰니까 왜 그래라고 하는 거를 즉각적인 논리는 없는 거고 그런데 나무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뱀 얘기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물을 끌어들이고 뱀은 기본적인 속성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별로 없지만 다르게 읽었던 걸 참고하면은 뱀의 모양이 번개를 닮았고 번개가 치면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뱀 자체가 이렇게 습기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사과 따먹고 난리 난 얘기인데 뱀이랑 결합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정도로 패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은 동화나 전래동화 이런 걸 읽을 때 뱀? 그러면 나무를 뭘 쓸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 가능한 게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동화라고 하는 게 워낙 이런 근원적 상상력이 마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딱 제고되는 건 아니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결인데 땅 속으로는 물과 연결이 된다고 위로는 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되게 상반된 건데 나무를 통해서 보면 같은 게 된다. 이래서 되게 응축적으로 기호를 쓰게 되는 거죠. 왜 나무가 불을 끌어들이냐면 불을 일으키려고 해도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부딪힌다. 이래서 돌과 불이 또 바로 연결되는 세계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는 직접적으로 불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땔감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돌은 불을 이렇게 그러니까 발화를 시킬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불의 연료가 되기는 곤란하죠. 근데 나무는 그 자체가 불이 되고
근데 나무는 원래 물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나무 하나만으로 상반된 두 개를 쓰죠. 이거를 레비스트루스 같으면은 나무라고 하는 신화를 쓰는 주된 이유는 이처럼 완전히 상이한 것들을 중첩시켜서 인간에게 사유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천상과 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우주가 영원히 재생된다. 우주에 끊임없는 부단한 생명력은 연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끊임없는 영생을 누리려면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나무는 일단 수직 연결을 되게 많이 쓴다고.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좌우 연결을 다 쓰게 되는 거, 새도 날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디오니소스 포도주 이 액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 되게 재밌죠. 여기 그 글로는 분석을 그루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게 인상적인 게 피는 물인데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붉음 이런 게 있고 그 태양은 두 개의 기호를 같이 쓰죠. 색으로 붉다와 뜨겁다. 그 안에 이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피는 액체인데 물인데 붉다 이래가지고 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피라는 거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돌본다 그러셈 이렇게 쓰셨지만 그 레비스트로스는 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가 상반된 이미지를 두 개를 동시에 쓰면 그런 사고 속에서 생명력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거는 먼 것을 불과 물이라고 하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피라는 걸로 한 자리에 다 오게 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요게 비를 부른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하고 땅은 되게 먼데 비는 그 두 개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그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것을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먼 것이 가까워지면 어, 너무 먼 것으로만 벌어져 있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일이죠. 연결 자체가 지금 재생과 생명력을 높이니까. 근데 계속 홍수가 지면은 생명력이 퇴화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가뭄을 넣어 이렇게 해서 거리를 벌어뜨린다. 이렇게 레비스트로스가 신화의 학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지금 여기에 연결이 재생이다 그러면 문장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죠. 연결하고 재생은 단어가 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른 모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화는 공부를 기본적으로 아주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계속 음미를 하는 그 논리적 사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결이 재생했다. 아, 선생님들은 저는 이게 안 당연한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가나 수정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론은 그 에테르성 물질과 음, 영혼을 같이 생각하면서 네. 이게 이것과 관계해서 그 뭐지? 근친상간이나 거세가 아, 부여하는 네네네. 네, 그런 관계를 이해해보고 싶었지만 잘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야기가 근친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친상간은 엄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낳았는데 땅으로 우리 돌아갈 거야. 그걸 그냥 쓰는 거야.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쓰면은 특히 왕이라든지 이게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 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을 이렇게 대립표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친상간을 하면은 집단 전체가 그러니까 기호적 작용인 거죠. 개인이 근친상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집단의 생명력을 그 개인이 완전히 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생명력을 높여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면 할수록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하고 땅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연결은 생명력이 더 고양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니까 하는 근친상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친상간에 대해서 파괴에 대한 설명도 조금 디오니소스랑 관련해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근친상간 재밌는 모티프죠. 근친상간도 재밌는 모티프고, 식인 이런 것도 같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기호적으로 보면은 엄마로 돌아가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모성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파괴잖아요. 우리가 분해될 때만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선민이라는 몸뚱아리로 대지 위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땅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다 분해가 돼야 되죠. 그럼 자기 파괴잖아요. 자기 파괴.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모티프라는 거는 동화적으로, 동화가 기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놈이 근친상간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 메커니즘과 상상력의 인식작용을 본다면은 근친상간은 대단히 자기 파괴를 동반하는 거여서 거기서 재밌죠. 엄마랑 결합하는 거여서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파괴를 수반하고만 이 생명력을 고양시킨다는 그 역설에서 갖는 어떤 난감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죠. 일단 내가 파괴돼야 전체가 재생이 되니까. 파괴는 그 두려운 일이고, 이런 방식으로 근친상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근친상간이 주는 윤리적인 그 부하감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네요. 요 밑에 그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 어, 돌아간다. 그 다음에 나무는 또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이게 되게 기현 쌤이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관계가 되게 증폭되어 있다. 나무가 관계 증폭되어 있고 뱀은 나무의 뿌리를 휘감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재밌었던 거는 나무랑 뱀이 세트다. 나무랑 뱀이 새들은 가지에 앉아 있다. 뭐 위에도 세트고 신들은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이 전체 첫 번째 문단이 탄생의 국면에서 영원히 생명력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나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이게 왜 그 바이킹 신화를 쓰는지를 계속 끝까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가 나오면 근데 이 신화는 이집트 그리스 게 아니고 그 북쪽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온 거니까 지금 그 그로스 선생님 입장이 뭐 신화가 그리스에서 영향받고 이런 거라기보다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나무 신화가 완성형을 보는 모델로 여기를 가는 거지. 이그드라실에. 그 이그드라실을 가면은 아까 그 그림책에도 있는데 요거를 그 저 못 외웠는데 그 못 외웠다기보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가 있다. 모든 나무 중에 가장 크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큰 거는 참나무지 않습니까? 참나무가 그러니까 제일 커질 수가 있다네요. 그걸 또 몰랐는데 그런 게 되게 재미가 있고 아주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클 뿐만 아니라 훌륭한데 가지가 온 세상 위로 하늘에 닿았다. 나무에는 이게 이제 가지는 위에 있는데 이게 훌륭한 이유가 세 개의 뿌리가 있다. 대층적으로. 근데 첫 번째 뿌리.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단계, 단계, 단계. 이래서 뿌리가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가로로 세 개가 뻗은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강조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사다리 이렇게 쓰죠. 오르고 내린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르고 내린다는 게. 아무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거를 인류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오르고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뿌리는 신들의 세계, 그 아스가르드. 두 번째 뿌리는 인류 이전에 있었던 어떤 거인. 세 번째 뿌리는 죽은 자가 머무르는 곳인 니플하임. 여기인데 세 번째 뿌리 근처에
그 흐베르겔미르 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가 머무르는 곳 근처에 모든 강물의 원천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걸까 보다 죽음.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삶의 끝이라든지라기보다 되게 근원을 죽음이라는 말을 쓴다. 오는 거, 가는 거 모두가 출발하는데 여기가 있고 모든 강물의 원천,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나온 지하수, 모든 생명이 태어난다. 이게 이반일치가 망각의 강 H2O 거기 이제 처음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 모든 생명이 태어난다. 여기서 우리는 모티프, 신성한 강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수태를 하게 되는 여인들의 일을 발견하는데 사실은 그 여인들이 죽음의 강물에 몸을 담근 거죠, 죽음. 모든 죽은 자들 옆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 옆에 미미르의 샘이 흐른다.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제일 밑에 그 위에가 이제 미미르의 샘에는 입술을 적시는 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에서 오고 지식과 지혜는 그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데 명상이란 이름을 가진 셈의 주인이 아무도 못 오게 해가지고 혼자 심오한 지식에 가세요. 어, 약간 접근이 어렵고 욕심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비프로스트에 의해 서로가 이제 그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우주목은 무지개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모든 걸 연결을 하는데 무지개가 비랑 관련이 되어 있고 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뿌리 밑에는 세 번째 샘이 있고 세 번째 샘은 모든 가장 신성한 곳이고 그래서 많은 우르드, 노른느 오래된 법과 관습을 감행하는 자 운명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신도 이 운명의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른느가 마지막 문단입니다. 물풀의 나무 가지들이 메마르거나 썩지 않도록 이를 되게 많이 해서 이 전체에 물을 공급한다. 16페이지 넘어가면은 두 번째 문단에 이그드라실이 뿌리를 통해 중첩된 지하의 세역면. 그러니까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가 실제로 이 신화를 계속 접근해 보면은 가지가 있다도 강조를 하는데 뿌리죠, 뿌리. 뿌리가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나무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게 뿌리, 물, 여기서 이제 모습을 뽑는데 이 2장이죠. 2장에 가면은 부처님의 일생을 세 개의 나무로 봅니다. 첫 번째가 그 마야 부인의 나무죠, 나무. 그다음에 첫 번째 그 나무 이름을 까먹었네요. 두 번째가 보리수고 마지막이 사리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처님의 일생이 나무다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아니고 가지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그드라실 말고 참나무는 그 나무 사이에서 예언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나무들이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참나무는 또 위에가 있어요, 위. 그래서 모든 나무가 집중하는 바가 다 다른데 이 이그드라실 같은 경우에 죽음 이까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갑니다. 18페이지를 가면은 시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스스로 상처 입은 오딘은 물과 양식을 갈구하며 제의적 인문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통해 최상의 지식 또 다른 세계의 신비한 언어인 룬 문자를 얻는다. 그들은 내게 아무런 은혜도 고기 한 점, 물 한 방울조차 주지 않았다. 두 눈을 내리깔고 울부짖으며 그것들을 잡으려 하나니 이윽고 나는 다시 추락하도다. 이 되게 그 벌 받는 느낌이랄까? 이런 게 있는 오딘이라는 신이 그 이제 이 자기 죽음 그 다음에 그 이미 잃어버린 눈 그러니까 아까 그 미미르 셈이 그 뭐 아무것도 안 주는 지혜의 셈인데 너 여기 물 마시려면 눈 하나 내놔 그래 눈을 줬더니 지혜를 얻게 된 적이 있었던 그 신이 이제 이미 외눈박이고 그 다음에 19쪽에 장님이나 다름 없었고
그 다음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정신의 두 눈을 가지고 있어서 선지자가 됐는데 이게 다른 모든 세계 신화의 파생이 됐다라고 해서 눈 잃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딘이 벌 받고 하나는 이제 해체가 되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19쪽 두 번째 문단에 룬 문자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자유가 돼서 갑자기 활기와 젊음을 되찾고 부활해서 시인과 현재 샤먼들의 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 북유럽 신화의 거대한 우주목은 우주목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공이 그 나무를 왔다 갔다 타고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자기 부활과 재생을 경험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우주목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오딘이고 오딘은 자기의 눈을 잃고 자기 몸을 잃는 그 결과로 문자를 얻어서 영생으로 간다고 그 신화 끝에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이 룸 문자를 유튜브에 쳤더니 뭔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미드소마 저 그 영화 안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미드소마라고 해가지고 스웨덴이 이상한 나라인가 봐요. 스웨덴을 둘러싼 신화 중에 그리고 공포 영화 되게 많고 그 동네가 야, 그 스웨덴이 되게 유럽의 복지국가 문명국가인데 거기서 나오는 영화 중에 공포 영화 뭐 이상한 쎄한 영화가 많은 것 같고 뭐가 있어 거기 거기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룬 문자가 되게 비의 문자여서 주술 저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미드소마라는 영화는 뭐 디테일이 싹 다 그 룬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중요한 게 다 못 푼 문자래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오면 이게 더 마모가 되는데 요는 그 문자가 되게 주술적 힘이 강하다라는 것 속에서 풀리기도 하죠. 코딩, 디코딩 이런 거 다 될 텐데 요는 이 이그드라실 신화가 나무 신화고 재생의 신화인데 그 이미지가 끝에 문자의 상상력이랑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분석을 더 해보면은 문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어쨌든 압축된 물건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티시인데 지난 세미나 가지고 오면은 영역을 어, 이 문자를 가지고 영역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장치죠, 장치, 문자가. 룸 문자는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더니 주로 종이가 아니고 돌, 뭐 나무 이런 데 새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티시화되어 있는 물건인데 그래도 문자라는 점이 좀 저한테는 걸린달까? 이런 재생과 순환의 이미지를 왜 고착화된 상상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자랑 결합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충동이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재밌는 게 룸 문자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바이킹이라던데 그들은 약탈자잖아요. 약탈자는 동의어가 뭐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땅이 없는 사람. 바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참, 나의 편협한 상상력을 마구마구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걸 하고, 자, 20페이지 계속 이그드라시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페이지의 마지막에 가면 인간이 나무에서 태어났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기원설이네요. 어,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많은 신화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 빚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은 도자기 같아 이런 거 그거랑 이게 같나 다르나 흙에서 인간이 나왔다랑 나무에서 나왔다라는 게 어느 수위에서 같고 뭐 즉각적으로는 기현쌤 어떠십니까? 기침하신 김에 그 말문 트인 김에 말씀해 보시죠. 흙에서 사람이 나왔다랑 나무에서 나왔대 이거의 차이. 흙은 좀 빚는다가 있습니다. 빚는다. 그 가구의 공주가 생각이 나서 그랬었고 그러네요. 나무에서 나왔네. 그
근데 두 가지 다 흙도 약간 순환의 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장치처럼 보이잖아요. 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나무와 흙이 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좋네요. 흙도 땅이고 대지에서 온다면은 나무가 아까 대지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에서는 연결이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진짜로 동화라고 할 만한 것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상상력이 가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쪽에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세계의 중심에 돌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이번에 배우게 되는 건데요. 나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무랑 돌이 합쳐져야 사람이나 뭐가 만들어져 이런 게 있고 나무랑 버섯, 그러니까 나무는 진짜로 연결자네요. 연결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원론적 우주 이러면서 돌은 변하지 않고 나무는 변하고 이걸 결합시킨다. 나무바이다 이래서 21쪽의 마지막 문단 나무와 돌을 쌍으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제몰 받쳐집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이제 숫자가 9냐 7이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0을 넘어가지 레비스트루스의 정리에 따르면 10이 완전수다. 10이 완전수. 9라고 하는 거는 운동성 속에서 10으로 지향한다는 의미가 있다. 7도 뭐 9의 변형이 이렇게 쓰시는데요. 9, 7 이렇게 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 우리 지금 9명인가요? 이문세는 스텝이? 아, 네네네. 홀수를 유지하자요. 8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 더 붙이든지 누굴 쫓아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홀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월계서 축제 그러니까 7구도 핵심은 27쪽에 그 두 번째 문단에 죽이다. 그러니까 이게 변환의 죽이다. 죽이다. 그러니까 짝수는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돌아온다 이런 말인 것 같고 짝수는 움직이지 않는 형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홀수에 대한 애호가 있다. 이야기에서 홀수에 대한 애호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보통 그 오빠가 새로 변하고 뭐 그 오빠들 다 홀수지 않습니까? 9명의 오빠가 있고 7명의 오빠가 있고 근데 이제 막내가 중요한 이유가 끝에서 주기를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주기성 가지고 할 수 있고 물풀의 나무의 신 이래서 포세이돈 이러면서 이각 챕터마다 좀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전파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29페이지에 포세이돈이 물의 신인데 원래는 물풀의 나무랑 연결돼 있다. 둘에 천둥 말받고 여섯째 넘어오면은 맹렬 돌진 폭풍 이렇게 하고 31쪽에 넘어가면은 자 우주목이 세계 전역에 있다. 이게 요런 거 응용할 수 있고 마을마다 마을 나무가 있죠. 제가 이렇게 세종시 인근에 돌아다니면은 뭐 버스 정류장 근처에 늘 또 이게 편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그렇겠죠. 우주목 근처, 마을목 근처에 공터가 좀 있는 걸 가지고 큰 버스 돌아다니기 좋아서 정류장을 만들었겠지. 되게 그런데 마을마다 우주목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목을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그다음에 장승 이런 거 우리 많이 쓰고 그다음에 뒤집어진 나무는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옆에 있는 거기 들어가면 뒤집어진 장승 있잖아요. 그때 사진 우리 찍으셨죠? 그게 뒤집어진 나무를 거꾸로 해가지고 장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 뿌리가 머리로.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우주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주목 챕터에 둘의 열쇠줄. 사유양식이다. 여기가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애니미즘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서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혼이야.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근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애니미즘이었다고 타일러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애니미즘은 교리다, 이치다,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주목도 이 사유양식이다. 이게 그냥 제가 멋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전체의 우주 기원에 대한 사유. 그래서 특히 우주는 밑에서 넷째 줄에 우주목은 우주의 구성체. 그러니까 세계가 도대체 이게 이론적 프레임인 거죠. 이론적 프레임. 우리가 무슨 뭐 물리 법칙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그런 것처럼 우주목으로 이 우주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그리고 인간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이게 과학에 없는 부분이죠. 기현쌤, 저는 이런 문장을 기현쌤이 가지고 있으시면서 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쓰셔도 좋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과학에는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뭘 해야 되고 인간의 운명, 인간의 조건, 인간에게 부여된 이 과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과학에 들어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레비스트루스입니다. 여기가 이 야생의 사고 1장, 2장 넘어갈 때 이 문장이 떠오르는 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고대 신화는 자연학이다. 그 자연학으로 인간의 위치를 설명해낸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